순서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각 1분 30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이죠. 임기가 짧은 만큼 시장이 되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정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어제부터 소상공인분들께 버팀목 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오늘 낮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뵈니까 어제보다 오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재투자돼서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결제 수단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달리 지난해에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또 이러한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해서 서울이 글로벌 세계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임기 1년의 최우선 정책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시정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으로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해서 항상 늘 예민하시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시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또 주거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대 불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시청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구역별 경비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각종 안전장치 CCTV를 비롯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는 손목시계형 스마트 건강 지킴이를 하나씩 손목에 차시도록 해서 건강관리 하시도록 돕겠습니다. 또 빈곤의 경우에는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돕겠고요. 주거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쉐어하우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인 가구가 정말 보호받는 서울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뒤에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께서 각 1분 30초씩 답하신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1대1로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은 질문하는 상대 후보한테 넘어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당연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지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거 안정 대책. 예,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로 하겠다. 18만 5천 호 공급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힘들어서요. 일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전진단이 보류가 돼서 목동아파트와 상계아파트와 단지들이 전부 힘들어하시고요. 지구별 정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압구정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단지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24,800호인데요. 대치음마, 미도아파트, 우성아파트, 잠실호단지, 자양, 한양, 방배 15,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어제 토론에서 이렇게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박영선 후보가 잘못 지적하셔서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6단지 하나가 최종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성공적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서 7만 가구 공급할 거고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도 5천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려서 생애 한 번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주거 안정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2사람 가운데 1명이 집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느냐? 강북 지역에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주택단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영구 임대주택단지가 34개가 노후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건축을 시작해서 7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물재생센터, 버스 차고지, 또 이런 CU지에 12만 4천 호, 그리고 정부가 8사 대책에서 밝혔던 10만 호 해서 3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20대의 그 청년들, 30대 분들에게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공급을 하게 되면 20평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지분 적립형으로 집값의 10% 2천만 원을 내고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적립형으로 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1, 2인 가구 여성 안심 주거로서 16만 5천 호를 공급하고요. 청년 주택 2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새 후보 정책 들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집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안 하냐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 제가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을 모르겠다. 그것도 국장 정결이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2008년 1월 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어저께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송파 쪽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 이명박 시장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찬반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남과 성남과 송파에 다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동의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곤 합니다. 당시에도 어려운 분들,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늘 환경부와의 협의도 어렵고 그리고 설왕설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뉴타운이 마치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처럼만 두 분 다 묘사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좀 편향적인 표현이시고요.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헌집을 받고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사이즈가 커지면 뉴타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뉴타운이 무슨 인권 탄압에 어려운 분들
내쫓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정리해 주시죠. 비춰지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질문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답변합니다. 예, 이수봉 후보께서 물어보신 질문과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임대주택을 허물고 30만 호의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중에 30년 이상 된 가구 수가 10,000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퇴거를 시킨 다음에 부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고요. 지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리는데 5년 내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을 제대로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의 단지가 노후 단지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노후 단지 가운데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곳에 먼저 집을 짓고 이주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1, 2인 가구가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수를 좀 줄여서 가구 수를 좀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공공 커뮤니티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아파트 밖의 주민들에게 또 개방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선진국형 모델을 보여드려서 이것이 민간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답변을 끝으로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사후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죠. 바로 이맘때면 더욱 기승 부리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이 황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좀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예, 저는 지난번 시장 임기 때 미세먼지를 약 20%를 줄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운명처럼 서울시장 취임 이래 그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버스에서 이런 시꺼먼 먼지가 나왔었는데요. 이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 60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에서 48까지 떨어뜨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취임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시대가 변화했으니까요. 전기자동차로 승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50만 개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2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때는 의무하는 건 물론이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충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전기 이륜 모터를 쓰는 그런 그 운송수단들을 최대한 늘려서 지금의 오토바이 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노후된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친환경 연료들을 쓰도록 전부 바꿔주는 거죠. 거기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마지막 남은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네, 저는 2025년까지 서울의 녹지 비율을 40%로 만들겠다는 그린 독립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린 독립선언은 수직 정원, 또 옥상 정원, 서울의 둘레길 해서 그린웨이, 그러니까 녹지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시민들에게 산책길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저는 친환경 전기 수소차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수소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앞당기게 되면 특히 수소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한 대가 움직이는 공기 정화 장치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크게 지원을 해서 서울 시내의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많이 다니게 하고 특히 이 인프라 시설을 많이 깔아서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자치구별 이렇게 한 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21분 도시 서울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 서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분당 10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기본 주제인 이해 충돌 방지 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당 상대 답변은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고요. 역시 질문당 본인 발언은 주도권을 가진 분의 본인 발언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게 해서 상호 활발한 토론이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품격 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LH방지법이 일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습니다. 서울시에도 LH와 비슷한 SH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권 토론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 후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이 송파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전결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룻밤 자고 나와서는 다시 실토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고 이것이 그 경과를 아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이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36억 5천만 원만 현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 택지라고 해서 택지까지도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도 또 아니라고 처음엔 그랬죠.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해명을 했어요. SH공사에서 이거를 받은 건 사실이다. 둘째 천왕이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안에 같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관하다. 규정을 따져보니까요. 이 땅은 SH공사의 협의 택지라고 해서 원가 분양, 그러니까 원래 분양한 가격대로 팔아야지 그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 내역서를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중개인들의 이야기고요. 누가 이것을 원가대로 그냥 팔면서 또 샀다가 도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의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의 이해 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은 70% 정도 보상을 하는데 여기는 현금 90%를 보상을 해주고서는 또 택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협의 택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크시네요. 정말 재산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큰 처남이 그 전체 땅의 8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작은 처남이 8분의 2 그리고 제 아내와 처제가 8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장모님도 8분의 1을 갖고 있고요. 8분의 2 이상의 면적이 돼야 이 협의 매수 해당 사항이 돼서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한테 통지를 했는데 우리 큰 처남은 그게 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협의 매수에 불응했습니다. 네, 사진 않았고요. 30초까지만 네. 답변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작은 처남은 아이고 답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영선 자, 후보, 혹시 네. 박영선 후보도 본인 발언은 가급적 일부는 좀 지켜주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등기부 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그럼 저희가 또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JTBC 보도에서도요. 당시에 국장 전결이 난 그 서류를 들고 JTBC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 모를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국책 사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벨트를 풀 때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 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이 지금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곰탕과 같은 것이다. 우려먹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려먹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린벨트 해제,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제안 서류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제안 통보서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방침이 이미 섰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 없이 아마 국장 정결로 처리됐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그 서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으로 지정됐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네, 이제 30초가 절차를 지나셨어요. 형식적으로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서류를 거기까지 보고 하시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서울시 시장 오세훈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장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나오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가 오세훈 그분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죠. 역시 또 이 서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출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바로 국장 정결한 서류고요. 여기에도 역시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직인이 찍히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시중가의 시가의 약 85%의 보상을 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해 충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90%가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10년 전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개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려 6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세빛 둥둥섬. 경인 아라뱃길은 정부 사업입니다.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은 민간이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고요. SH공사가 세빛 둥둥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30%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투자입니까? 나머지 70%는 전부 민간 투자 사업이고요. 그 공공공관이 민간이 누굽니까? 바로 효성건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인이었던 효성건설입니다. 적자나는 사업에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자, 이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네. 예, 세비스 둥둥섬은 분명히 민간 투자 사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요.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용산 참사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사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가 지났네요. 자, 오세훈의 10년 전 서울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거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강남 물난리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산을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1분 정도 본인 발언을 하고요. 질문마다 상대 답변은 30초 정도를 보장해 주시면 매끄러운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저께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워낙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몇 개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어저께 저와 박영선 후보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동 안전진단 한 개 남고 다 통과됐다고 주장하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차 정밀 진단에 들어간 것 있고 3개만 완료됐고 9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오래된 위험한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것이죠. 안전진단의 개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니 인구를 압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376만이더군요. 네 번째, 가리봉 뉴타운 해제를 제 탓이다. 가리봉 뉴타운이 안 된 이유가 당시 시장에게 있었다. 원인을 저한테 돌리셨는데요. 알아보니까 이 뉴타운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지금 주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고 당시의 국회의원은 박영선 국회의원이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준비한 건 5년 동안 4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재원이 4조 483억이 들어간다고 추경을 해야 된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본인이 원조가 맞냐?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1개 항목을 분양원가를 공개를 했고 박원순 시장 때 1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써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워낙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 팩트 체크의 팩트가 틀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가리봉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LH공사가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갖고 주민의 뜻을 물어서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자, 30초가 된 것 10년 같은데요. 이상 기다리겠다.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10년 답변을 이상 미처 못 드린 게 기다렸다. 많아서요. 네. 제 시간을 좀 그래서 써야 이 될 것 팩트 체크 같습니다.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가리봉동을 주민 의견을 물어서 풀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약 700개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로 풀지 않습니다. 해제 요건을 완화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풀 수 있도록 해제 요건을 아주 쉽게 만들어 가지고 푸는 방법을 썼죠. 요즘 행정이 그렇게 강제로 하는 행정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는 셈입니다. 그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요. 그걸 부인하시는데 아마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매일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 시간을 불도저식으로 제 시간을 불도저식으로 좀 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주민하고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자면 일정 부분 저항이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더디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추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일은 빨리 추진되지만 저항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행정은 뭐든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혜로운 행정의 기술이지 저항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주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시장이 되신 겁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큰 처남은 아까 그 협의 매수하는 걸 포기하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작은 처남, 8분의 2 지분을 가지는 작은 처남은 매수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추첨을 통해서 땅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외진 곳이 배정이 돼서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저께 마치 별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오 후보 처가 쪽에 약 7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처갓집에서 강제 수용을 당했던 것이고 제 처는 그중에 8분의 1 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할 자격조차도 되지 않았었다. 마치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둘이 특별히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회자가 저한테 답변하라고. 후보자 질문이 1분 이상 네. 길어지면요. 네. 상대 후보에게 하십시오. 답변 30초 주세요. 하십시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현금 보상해주고 땅까지 보상해주고 이런 경우가 이전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고요. 이때 이후에 한두 번 생기고 요즘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까지 보상받은 사람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15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 그 다시 정도 한번 하시죠. 30초 보여드리지만 쓰셨는데요. 네.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그건 다음에 설명 답변하시죠. 오세훈 후보. 이상득, 자, 이명박, 오세훈. 그만하시죠. 오세훈 바로 후보에게 여기에 발언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사적으로 시간을 그대로 밀집됐습니다. 답답해도 자, 참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잠시만요. 그만하시고요. 네, 오세훈 후보.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시는데요.
이 협의 매수하는 땅을 준 이유를 제가 이 토지 수용 사건을 많이 처리한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정부 방침에 소송이나 이런 걸로 저항하지 않고 협의 매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의 수용이죠. 강제 수용을 흔쾌히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기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가구 정도라고 그러는데 뭐 필지가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필지가 넓으니까 그분들께 공평하게 다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뉴스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중에서 15명이 협의 매수에 응했는데 아마도 그 땅들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아서 큰처남, 8분의 30원을 가진 큰처남은 응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계속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권의 경우에만 또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박영선 후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속으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SH공사가 재취임 전에 그곳을 이미 임대주택단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SH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끼어 있는데 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겠는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고 제 임기 때 법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인 서류가 오간 것뿐인데 마치 제가 처음에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마치 제가 여기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 서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초점을 지금 다 입증이 안 되고 거짓말임이 판별이 되니까 자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후보자 이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네, 답변하시죠.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네, 없다는 여기에 대해 점. 박영선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 노무현 정부가 수사기관을 정부에서는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좀 됩니까? 참아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곳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송파에 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파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만하시죠. 후보님 저 조금 그만하시죠. 참아주세요. 30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조금 됐습니다. 네, 참아주시고요.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박영선 후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발언. 오세훈 후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4를 기록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죠. 주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출산, 보육, 그리고 사교육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많이 놓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주거 해결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산 지원해야죠. 어려운 집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 시스템, 어저께 토론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간식비 올릴 거고요. 급식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공유 어린이집 시스템 서초구에서 성공한 거 도입해서 아이들 대기 시간 줄이겠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 거점 어린이집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들 인건비 많이 지원해서 정말 아이들을 신바람나게 정성껏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남구의 인터넷 강의, 인강 시스템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격차를 인강을 통해서 해소한다면 아마 사교육부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성 여러분들의 취업도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 경력 단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저출산 정책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출생률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10년에 꼴찌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째 계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이것은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힘든 그러한 그 워킹맘들의 고충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서울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또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분 생활권 내에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배로 아이들의 간격을 2배로 하고 돌봄 인프라도 2배로 하고 또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이 숫자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신생아 보육교사 1명당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야 되고요. 또 19명, 20명씩 봐야 되는 이러한 것도 15명 정도로 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맘들이 아이 키우기 편한 서울 돌봄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들의 저출산 정책 들어봤습니다. 자, 토론이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한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3분 동안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명의 후보와 1:1 정책 검증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토론은 정책 발표한 후보에게 총 4분, 나머지 2 후보는 각각 2분씩 총량제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발표할 정책 분야는 육아 보육 정책, 코로나19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3개 분야인데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의견을 차지한 분야, 후보자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1개 분야씩을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첫 번째 후보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여러분 모두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대기업을, 중견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법으로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라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된 법안도 역시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역부족으로 막아내진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입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노력만 한다면 글로벌하게 외국에도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해서 이런 그 정보를 얻지 못해서 기회를 못 가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산학연 협동을 해서 인턴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산업 현장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층,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특기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거를 쉽게 다루지 못해서 디지털 갭을 느끼시는데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손주 돌보미 같은 서초구에서 성공한 사례를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 파티셔나 어르신 바리스타 같은 이런 요즘의 트렌드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임시직 일자리라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점포 같은 걸 늘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점포 같은 것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 들어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1대1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가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벤처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무인 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무인 점포를 만들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그 번역을 해서 AI가 이것을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를 한 것인데 무슨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또 그걸 갖고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를 뺏는 사람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그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스마트 상점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깎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 취업사관학교 아까 글로벌에 취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직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특혜다라고 판정이 난 것인데요. 자문단 선발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합격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고 오세훈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서 외국에 르완다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것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것이 코이카. 청년 자리를 그거는 중장기 자문단이라고 은퇴한 분들 튀어옵니다. 은퇴한 분들이라도 그분의 일자리를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류에 특혜를 받았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두 번째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코로나19 지원 대책인데요. 박영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3 수험생들 빨리 백신 접종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코로나19의 종식만큼이나 가장 큰 지원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시민들 너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저는 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것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은 조금 숨문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어가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끈 임대료 지원 30% 내리면 15%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5천만 원 화끈 무이자 대출 이것은 3년 후에 원금을 갚는 것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더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통합 7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 한숨은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행업이라든가 또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또 귀금속을 파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특별보증 1조 원을 상반기에 추가 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디지털 단골, 그러니까 구독경제 체제를 서울시가 구축을 해서 소상공인 분들과 21분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를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물건이 집에 가게 되면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이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도 일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값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난위로금 10만 원이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과정에서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만 토론 주제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는 거. 네,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오세훈 후보 먼저 질문을 듣고요. 지금이 보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발표했던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질문 먼저 해주시고요. 코로나는 빨리 극복되는 것이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백신 확보가 매우 늦어졌지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어저께 토론 중에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4위다 이걸로 모면을 하시려고 변명을 하던데요. 실제로 블룸버그나 옥스퍼드대 연구소 등 유수의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은 1.6%,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101등, 105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는 명백하게 37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도대체 어저께 말씀하신 이 4위라는 걸 가지고 호도할 만한 상황인지,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벌써 상반기에 백신 집단 면역이 가능한 백신 접종률이 가능해서 그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는 정도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백신 접종 경쟁에서 뒤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것을 분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올 연말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 현장에 가서는 고3 학생한테 먼저 놓겠다. 또 관광업계 가서는 관광업 종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입 물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정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제가 몇 명한테 놓을 수 있는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까지 50만 도즈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 아마 들어올 겁니다. 네. 현재 3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09만 명분이고요. 계약 물량 대비 1.38%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대비 2.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전혀 서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백신 면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박영선 후보 답변.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마 이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가 질문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 들어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님부터 먼저 맞으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맞고 나니까 뭐 순서를 새치기를 했느니, 이거는 저는 아무리 야당이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그럼 이러한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야당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오세훈 후보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질문했던 것들은 2019년 4월 달에요. 저 3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 사안 모두를 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무려 고발 건수가 10건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믿는 검찰 수사를 조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그 계속해서 저의 그 도쿄 아파트 문제를 오세훈 후보 쪽에서 거론을 하는데,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이 매매 계약서인데요. 2월 25일 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 날 잔금이 입금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 갖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매우 나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는 이런 사찰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정리할 수 있게 각 후보자분들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미래 서울 100년의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박영선표 서울의 미래는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갈 때 그때는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생태 도시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은 서울시 대전환, 도시 대전환, 부동산 대전환, 일자리 대전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의 표준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